대륙의 여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판빙빙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녀가 가장 유명했던 시기에 나는 재벌과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재벌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판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이 별칭의 의미는 재벌, 즉 판빙빙 자신이 바로 재벌이라는 뜻입니다. 판빙빙은 엄청난 수입으로 포브스 중국 유명인 리스트의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시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갑자기 공안에 체포설, 해외 도피설, 사망설 등 각종 논란이 된 실종 사건과 그 후 탈세 혐의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서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만 다루는 중국 실화 탐사대입니다. 1981년 판빙빙은 산둥성 칭다오의 평범한 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판빙빙은 매우 영리했지만 자신이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 점수가 한 번도 합격선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을 못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녀의 수학 성적은 너무 나빠서 고등학교 문과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자란 딸을 보고 부모님은 그녀를 플루트와 피아노를 배우게 하며 연예계에서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수였고 아버지는 무용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살의 판빙빙은 여강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드라마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고 방송 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판빙빙은 촬영 중에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강인 촬영 현장에서 판빙빙은 다른 엑스트라들과 함께 앉아 출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주인공 유설화가 지나가다가 판빙빙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예쁜 소녀가 있네. 유설화는 큰 눈을 반짝이는 이 소녀가 큰 스타가 될 제목임을 직감했고 과감히 판빙빙을 대만 유명 작가 치용야오에게 추천했습니다. 유설화는 치용야오의 단골 배우이자 애제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추천을 치용야오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빙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의 딸에서 지웨이 공주의 시녀 찡셔어 역이었습니다. 황제의 딸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1990년대 말 인기는 중국 대륙을 뒤흔들 만큼 엄청났습니다. 당시 16세였던 판빙빙은 연기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외모와 탱탱한 피부로 한눈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등장할 때마다 린신루가 연기한 지웨이 공주보다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종종 누가 주인인지 누가 시녀인지 헷갈려 했습니다. 미인을 좋아하는 치용야오 작가는 즉시 판빙빙을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했습니다. 판빙빙은 자신의 연예계 길이 이제부터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치용야오 작가 밑에는 연기 잘하는 미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경력과 연기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판빙빙은 비록 외모는 출중했지만 다른 조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먼저 치용야오 작가의 영상회사에서 대기 선수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편 황제의 딸의 인기로 인해 판빙빙의 미모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위인, 절강성의 한 부유한 사업가로 판빙빙의 계약을 풀기 위해 치용야오 작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판빙빙을 여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인 관계에 대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인은 한 사람만의 관심을 받는 법이 아니죠. 더욱이 판빙빙 같은 매력적인 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스캔들 상대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재한 홍콩 배우 홍금보부터 대배우 성룡, 화이브라더스의 부회장 왕중레이, 헝다그룹의 회장이자 중국 최고 부자인 쉬자인까지. 이렇게 그녀의 스캔들 상대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판빙빙은 드라마 배우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약 120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수많은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판빙빙이 연예계에서 인기를 얻는 속도는 중국 영화계에서도 놀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판빙빙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로켓처럼 빠른 속도로 작은 역할만 맡던 배우에서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광고 계약을 끊임없이 따냈습니다. 그녀는 장수성 우시에 자신의 영상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판빙빙은 자신의 영상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직접 투자하고 자신이 주연을 맡으며 무측천에서부터 양귀비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연기하고 싶은 누구든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판빙빙은 연간 수입 1.1억 위안을 기록하며 야오밍을 이어 포브스 중국 유명인 리스트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판빙빙이 5년 연속 이 리스트의 정상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2017년 그녀의 총 수입은 2013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여 3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판빙빙은 나는 재벌과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재벌이다라는 당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판빙빙의 자산은 30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그녀에게 판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8일 판빙빙의 운명이 급격히 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의 전 유명 진행자 추이융 위안이 자신의 웨이보에 5개의 계약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그중 한 계약서에는 판빙빙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추이융 위안은 중국 연예계의 음양 계약서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음양 계약서란 무엇일까요? 음양 계약서는 2가지 다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도 불리며 이는 연예인과 제작사가 동시에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세금 당국에 제출되는 공개된 양 계약서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공개된 계약서로 실제 거래 금액이 명시된 비공식 계약서입니다. 이를 통해 연예인과 제작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판빙빙의 음양 계약서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추이융 위안이 폭로한 사례에서 양 계약서의 금액은 적으며 세무 당국에 제출되는 용도입니다. 반면에 계약서는 실제 소득을 반영하며 양 계약서의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이융 위안은 판빙빙이 대폭발이라는 영화에 출연할 때 이중계약서를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세무 당국에 제출된 양 계약서에는 판빙빙의 4일 출연료가 1천만 위안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통해 추가로 5천만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4일 동안 판빙빙의 실제 소득은 1천만 위안에 5천만 위안을 더한 6천만 위안이었지만 그녀는 1천만 위안만 신고했습니다. 이 큰 사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빙빙은 즉시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추이융 위안의 폭로 후 5일 만에 연예계의 음양 계약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빙빙의 회사가 있는 우시시의 세무부서는 즉시 행동에 나서 판빙빙의 영상회사인 우시 에미신을 조사했습니다. 5개월 후 국가세무총국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판빙빙과 그녀가 법인으로 있는 기업에 대해 2.5억 위안의 세금과 3,300만 위안의 가산세 그리고 6억 위안의 벌금을 추징했습니다. 총 9억 위안을 추징한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판빙빙은 악덕 연예인의 전형으로 지목되어 모든 매체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출연한 모든 예능 프로그램도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중들은 2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추이융 위안이 폭로한 5개의 음양 계약서 중 왜 유독 판빙빙만 철저히 조사되었는가? 두 번째는 여러 매체들이 설명한 음양 계약서가 사실 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화계의 가장 깊은 비밀과 판빙빙이 중국 본토에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추이융 위안이 폭로한 사람들 중 판빙빙 외에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각각 감독 펑샤오강과 작가 류전인이었습니다. 이후 추이융 위안은 또 다른 스타 부부를 암시하며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이융 위안과 판빙빙의 관계를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추이융 위안은 이렇게 강하게 대응했을까요? 2003년 영화 핸드폰이 중국에서 개봉하여 그 해의 박스오피스 챔피언을 차지하며 2억 위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중국 영화계에서 현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유명 TV 진행자가 바람을 피운 후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일종의 바람 피운 남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영화 속 남주인공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의 이름은 솔직히 말해서였습니다. 반면 추이융 위안이 CCTV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이름은 사실대로 말해서로 솔직히 말해서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후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추이융 위안과 영화 속 남주인공을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며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기사와 평론을 썼습니다. 이 영화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이융 위안이 폭로한 내용에 사실적인 근거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소문들이 여러 번 가공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웨이보와 위챗이 없었지만 엄청난 양의 루머와 비난이 여전히 추이융 위안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이융 위안은 영화 핸드폰의 작가와 감독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화 핸드폰의 작가는 류전인이고 감독은 펑샤오강이며 판빙빙은 그저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추이융 위안의 폭로의 주 타깃은 류전인과 펑샤오강이었고 판빙빙은 단지 그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류전인과 펑샤오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세무당국은 판빙빙만 집중적으로 조사했을까요? 류전인과 펑샤오강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세무당국이 그들에게서 돈을 뽑아낼 수 없어서일까요? 류전인의 재산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펑샤오강은 중국 영화계의 거장 중 한 명으로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이융 위안이 나중에 암시한 또 다른 스타 부부의 재산도 판빙빙과 비슷합니다. 추이융 위안은 그 부부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서명한 음양 계약서의 가치는 7.5억 위안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판빙빙의 음양 계약서 금액은 6천만 위안에 불과했지만 세무당국은 그 부부를 눈감아주고 판빙빙만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무당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판빙빙이었을까요? 영화계에서 제작자는 갑이라고 불리며 배우와 감독 등은 을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그들은 갑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배우들의 출연료에 대한 세금은 갑이 대신 원천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배우들이 받는 금액은 모두 세후 소득입니다. 그래서 갑이 판빙빙에게 약속한 출연료가 1천만 위안이든 5천만 위안이든 모두 세후 소득이어야 합니다. 음양 계약서는 단지 갑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판빙빙이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 상황에서 왜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양 계약서에 서명했을까요? 그리고 판빙빙의 명성으로 볼 때 제작자가 신인 대하듯이 강압적으로 법적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각 업계 특유의 규칙과 특정한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판빙빙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추이융 위안도 중국 언론에 판빙빙이 실제로 6천만 위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양 계약서의 초기 목적이 연예인들의 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음양 계약서의 원래 목적은 탈세가 아닌 출연료와 계약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 홍콩의 범죄 조직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 영화 산업을 통해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당시 홍콩의 주요 범죄 조직들은 경찰과 결탁해 밀수,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매춘업소 운영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영화 소품과 도구에 대한 비용으로 위장해 돈을 세탁했습니다. 음양 계약서는 계약서상 금액을 부풀려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범죄 조직은 스타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낮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홍콩의 스타들은 범죄 조직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짧은 촬영 기간 동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윤발, 이연걸, 주성치 등 많은 스타들이 이러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돈 세탁 목적이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영화 산업은 2000년대 초반 홍콩 모델을 참고해 상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중홍 합작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판빙빙이 주연한 귀가의 길과 신소림사도 이러한 예입니다. 음양 계약서는 중국 영화 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자금 세탁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 및 상업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판빙빙이 서명한 음양 계약서도 홍콩과 같은 성격의 계약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빙빙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자금 세탁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빙빙은 15년 동안 128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이는 연간 8.3편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금 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홍콩 영화 산업의 자금 세탁 모델은 제작 주기가 짧고 생산량이 많아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영화계가 자본과 정치와 깊이 융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빙빙이 집중 타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세금 탈루가 아니라 자금 세탁과 관련된 상층 권력 인물들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스타 부부는 영향받지 않았고 이는 누구의 돈을 세탁했느냐와 어떤 거물들과 연결되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판빙빙은 6년의 침묵 끝에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완전한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중국 연예계와 정치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